나는 분단에 살고 있지만 부산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여름 휴가 때 혼자 부산으로 내려갔다. 친구와 함께 밤새 게임을 하고 부산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신나게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연산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방은 사침다잔 구석진 곳에 있는 1호실이었다. 처음 방에 들어섰을 때부터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친구와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맥주 한 병을 사서 방으로 돌아왔다.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일부러 노트북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TV도 켜놓으며 무서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새벽 2시 반쯤 되었을다. 피곤이 몰려와 슬슬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였다. 갑자기 내 뒷방에서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나 덤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기측적이었다. 나는 순간 아까 본 무서운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너무 피곤해서 천천히 들리는 걸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내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번에는 옆방에서 흐느끼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점점 커지더니 마치 고통에 찬 기명처럼 변해갔다. 순간 옆방에서 격렬한 예전 휜닭이라도 벌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 깊고 절박한 절기에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너무 피곤했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에 어떻게든 잠들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숙소를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하려는 순간 문득 궁금해졌다. 어젯밤 그 소리를 낸 방에는 도대체 누가 묵었던 걸까? 로비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413호에 묵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413호야? 거긴 어제 긴 방이었는데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 번째 이야기, 바나나 톰은 금기의 전설. 내 고향은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이다. 이곳의 바나는 유난히 맑고 깨끗한 곳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오는 불길한 전설도 함께하고 있다. 어릴 적 내 친구였던 K의 집안은 이 마을에서 대대로 명성을 떨쳐온 가문이었다. 하지만 그 가문에는 한 가지 금기가 있었다. K의 집안에서는 15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이가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는 것이다. 이는 바다의 신이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하기 위해 K의 집안에서 한 명씩 데려간다는 전설에서 기록되었다. 우리는 어렵기 그런 미신을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K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뒤의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생일날이 되자 K는 학교에 가지 않았고 나는 점심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그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K의 어머니가 나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K는 모를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어. 나는 K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라고.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방에 들어가자 K는 침대에 앉아 태통한 얼굴로 치킨을 뜯고 있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도 무심한 모습이라 어쩐지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던 중 K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로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지?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도 안 돼, 라고 대답했다. K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같은 나이에 방에 갇혀 있었고 그날 하루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오후 내내 K와 함께 있기로 결심하고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키이의 밤 앞이 소란스러웠다. 어느새 마을에 큰 스님이 찾아와 반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있었다. 키이는 머리부터 술을 뒤집어 쓴 채로 앉아 있었고 반 안에는 온몸에 재가 뿌려져 있었다. 대체 이게 다 뭐야? 나는 방황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엄숙한 얼굴로 밤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마을 아저씨들이 순서를 정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밤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감이 반돌았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키이는 평소처럼 멀쩡히 학교에 나왔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묻자 그는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바닷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 키이가 그날 바다에 날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의 집안에서 잊혀진 채 살아난 수많은 15살 생일의 기억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 밤이 짚어갔다. 시리를 보니 어느덧 11시. 나는 잠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 방을 나섰다가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했다. 방으로 돌아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마을 아저씨 2명이 그대로 쓰러져 잠에 빠져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이람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급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키이가 사라져 있었다. 키이가 없어졌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허둥지둥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내 모두가 흩어져 키이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택시를 타나 해안가로 향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설마 바다로 간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안선 국도를 따라 달리던 중 모래사장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심장이 벌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내 키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단숨에 그를 향해 달려갔다. 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이는 강한 힘으로 내 손을 뿌리치며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그를 마주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키이의 눈은 까맣던 동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죽을 사람처럼 청백했고 입술은 시퍼렇게 찔려 있었다. 키이, 정신 차려. 나는 그를 붙잡고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키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이끌리는 듯 거침없이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앞으로 걸어갔다. 아니,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있는 춤꺾기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었다. 내 주먹만 아플 뿐 키이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어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키이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키이를 붙잡고 끌어당겼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 키이를 바다로 끌어당겼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수면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윽고 바닷물이 가슴팍까지 차오른 순간 갑자기 낮에 봤던 스님이 뛰어왔다. 그는 거칠 숨을 몰아쉬며 손에 들고 있던 덧담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거대한 목소리로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키이의 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다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닷속으로 쓰러졌다. 우리는 급히 그를 끌어올렸다. 스님은 서둘러 키이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계속해서 폭경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밤바다에 울려 퍼졌고 파도는 그에 맞춰 요동치는 듯했다. 똑겸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늘이 점차 푸르게 밝아올 무렵 스님이 키이의 등을 두드리며 기약을 넣었다. 그러자 키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여긴 어디야? 왜 내가 바닷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젖어 있어? 키이는 밤만한 얼굴로 나에게 온갖 질문을 쏟아냈다. 나는 밤새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소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한동안 화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일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 마치 그 일이 예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키이는 지름도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지름은 소를 기르며 건단히 지내고 있고 내년에는 결혼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한다. 그날 키이가 만약 바다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바다는 그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 나는 초등학생 시절 우리 진에서 삼촌과 함께 살았다. 삼촌은 공장에서 일하다나 해고를 당한 후 집세를 내지 못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 성환이다 보니 딱히 하는 일도 없었고 매일 술에 취해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삼촌은 나를 무척 귀여워해줬다. 술을 마시고도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거나 가끔은 납실에 가자며 나를 데리고 나가곤 했다. 나는 삼촌을 좋아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 무렵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다. 창밖에는 비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집 아래층에서는 아버지와 삼촌이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형,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숨 좀 떠. 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곧이어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짐작하며 침대에서 몸을 웅크렸다. 이내 삼촌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내 방으로 오는 건 아닐까?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줄이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이윽고 옆방에서 미닫이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안도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밤낮 아침 부모님은 장을 보러 나가고 지내는 삼촌과 나만 남았다. 나는 TV를 보며 어머니가 만들어 준 튀김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조심스레 삼촌에게 인사를 건넸다. 삼촌은 내 앞에 놓인 튀김을 보더니 슬며시 웃었다. 맛있어 보인다. 그는 한 조각을 집어들어 한 입 떼어 물었다. 나는 가만히 삼촌을 바라보았다. 어제 그렇게 싸웠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거 다 먹고 나면 같이 낚시 갈래? 삼촌이 물었다. 나는 어리지만 삼촌을 위로해 줘야겠다는 생각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가자. 우리는 튀김을 다 먹고 낚싯대와 도구를 챙겼다. 그리고 물통을 준비하며 짐을 나설 채비를 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삼촌이 어두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너무 낯설었다. 폭포 근처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거칠어진 물살이 훈토비드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물속을 살폈다. 평소 같으면 작은 물고기라도 보였겠지만 이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물고기 잡기 힘들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삼촌은 키식 웃으며 말했다. 평소엔 못 잡던 뱀장 하나 한번 낚다 볼다. 그렇게 말한 삼촌은 폭포 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굳이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삼촌의 길을 따라갔다. 폭포 근처의 높은 바위 곁에서 삼촌이 멈춰 섰다. 여기서 낚시하다.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나를 가뿐히 들어 올려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점심을 가다듬고 다시 물을 내려다보았다. 판톱이 소용돌이라 일렁이는 탁한 수면. 아무리 봐도 물고기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물고기 보이냐?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계속해서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삼촌은 동명 바위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새 내 바로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까지 들어 올린 채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삼촌의 눈은 쉼없이 뚫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여름의 한낮,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삼촌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몸은 몸질일 수 없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손을 올린 채 멈춰 있었다. 마치 몸이 점집된 사람처럼. 그 순간 바위 뒤쪽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삼촌도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숫돌 사이로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우리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쳐갔다. 나는 숨을 삼키며 삼촌을 향해 말했다. 오늘은 안 잡히겠어요. 저 먼저 돌아갈게요. 나는 삼촌의 옆을 스쳐 내려왔다. 그리고 폭포에서 조금 멀어지자마자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돌아볼 수 없었다. 낯이 든 뒤에서 삼촌이 나를 따라오고 있을 것만 같아서. 나는 숨이 차오를 때까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곧장 도노님이 있는 가게로 가서 물을 받을 때까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삼촌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후 삼촌은 폭포 아래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삼촌은 단순히 혼자 낚시를 하다가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삼촌이 그날 나를 폭포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다는 것을. 아니, 삼촌이 아니라 그 무언가가 삼촌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 쇼핑몰은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된 비교적 새 건물이었다. 시골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있었고 시설도 깨끗했다. 하지만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층 화장실에 여자 귀신이 나온다더라.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쯤이 하늘한 괴담처럼 치부되었지만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 이유 없이 다치는 사람이 늘어났고 병에 걸려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이상한 점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유독 2층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대형 쇼핑몰이었기에 수백 명이 드나들었고 몇몇 사람이 아픈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유독 2층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2층 화장실을 담당하는 청소부들이 계속해서 일을 그만두었다. 이유는 모두 같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레 병에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쇼핑몰 측에서는 2층 화장실 청소를 본사 직원들이 덩달아 맡도록 조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새로운 첨속으로 고능되었다. 그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동료들과도 쉽게 어울렸다.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동료들에게 화장실 계단에 대해 물었다. 바늘 근 화장실이 기분 나쁘다고 하던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모험단을 발견했다. 2층 화장실 앞복도 불이 꺼진 두 곳에서 한 대의 자전거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타고 있는 듯한 속도로 소리 없이.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순간 자전거가 멈춰 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천천히 자전거에서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손명의 첨소부가 일을 그만두었다. 이후로도 2층 화장실에서는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일을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회상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귀신이란 건 꼭 무섭게 생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곁에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지도 몰라. 새로운 첨속으로 일하게 된 씨는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도 쉽게 친해졌고 일도 능숙하게 해냈다. 어느 날 기식 시간 동안 직원들은 여느 때처럼 2층 화장실에 얽힌 괴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씨가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내가 오늘 귀신을 데리고 돌아날게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내 장난인 줄 알고 복손을 터뜨렸다. 귀신을 어떻게 데리고 간다는 거야? 누군가가 묻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전거 바지에 튀우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그 후 다들 농담이라 생각하며 대화를 끝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일과를 마친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퇴근하는 씨를 마주쳤다. 아까 귀신 데리고 간다면서? 조심해야지. 할머니라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그런데 씨는 아무런 미소도 없이 진지한 얼굴로 자전거 바지를 가리켰다. 여기 타고 있어요.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에 담담한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조심해서 가. 그러자 씨는 갑자기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돼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페달을 힘차게 밟아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씨가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대형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할머니를 포함한 첨소부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 일을 그만두었다. 그 이후 쇼핑몰에서는 2층 화장실 청소를 담당할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고 몇 달 후 쇼핑몰 측에서는 아예 그 층의 일부 구역을 폐쇄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종종 혼자 움직이는 자전거가 목격되곤 했다. 5번째 이야기, 보물지도. 몇 명의 남자들이 오래된 지하 창고에서 낡은 양키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보물지도였다. 지도에는 어느 우물 바닥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적혀 있었다. 흥분한 남자들은 즉시 보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마침내 오래된 우물을 발견하고 번갈아 다녀 밧줄을 타고 내려갔다. 우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오래된 돌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 순간 돌됨에서 작은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내렸다. 위험해. 누군가가 미쳤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바위가 우물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며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렸다.
남자들은 그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히고 말았다. 처음에는 구조를 기다리며 침착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가 엄습했다. 그들에게는 물도 음식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굶주림이 찾아왔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같이 죽을 수 없어. 누군가나 말했다. 그들은 곰탕 제비를 꼽기로 했다. 희신연이 된 한 사람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남자들은 그를 붙잡고 팔을 잘라냈다. 그 잘려난 팔은 남자들의 마지막 침략이 되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바로 그 직후 구조대가 도착했다. 취약해졌지만 멀쩡한 남자들과 팔이 잘려난 채 울부짖는 학녀. 그 녀석, 나쁜 사고로 팔을 잃고 말았어요. 쇼크 때문인지 계속 헛소리를 하네요. 팔을 먹은 남자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구조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후 팔을 잃은 남자는 정신병원에 시용되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사고로 인한 정신청란이라고 남겨졌다. 몇 년 후 그 남자가 퇴원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의 팔을 먹었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리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모두 한쪽 팔이 잘려난 차로. 남은 동료들은 공포에 떨며 복수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그 남자의 딸을 찾아라 설득했다. 내 아버지는 정신이 나갔어. 우리를 해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는 그를 돕고 싶어. 딸은 아버지를 찾는 걸 돕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하나둘씩 동료들이 살해당했고 마침내 단 한 명만이 남았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남은 남자에게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는 안내하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단둘이 위치한 낡은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창문조차 없는 밀실이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간 순간 쾅! 무거운 문이 닫혔다. 남자는 정확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네팔이 남자나 김들을 웃으며 딸과 함께 서 있었다. 미안하지만 널 내보낼 수는 없어. 딸은 차갑게 말했다. 남자는 절규했다. 제발. 살려줘. 그러나 밀실 안에는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후 딸이 문틈으로 무언가를 밀어넣었다. 그것은 날카롭게 발린 팔이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6번째 이야기, 민박집 개딸. 친구들과 1박 2일로 해수욕장을 찾았다. 바다에서 실컷 놀고 밤에는 숙소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피곤했는지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가 심하게 뒤척이기 시작했다. 발이 내 다리를 차고 심지어 길 위에 올려지는 느낌까지 들었다. 나는 짜증이 나서 친구를 깨우려고 눈을 떴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내 옆에 누워있던 친구는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러나 등 위에 누군가의 발이 얹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장 가까이에 떠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해수욕장 여행. 신나게 놀고 저녁엔 숙소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곤하네 모두 일찍 잠들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서 잤고 오른쪽에는 친구가 누워 있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무언가가 내 몸을 건드렸다. 처음에는 친구가 무의식중에 움직인 줄 알았다. 발이 내 배 위에 올라왔고
다리를 뻗으며 이쪽으로 지대는 느낌이 들었다. 짜증이 났지만 너무 치졸했던 나는 그냥 다시 눈을 감았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다시 잠들려는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친구의 팔까지 내 몸 위로 올라왔다. 이제는 화가 나서 친구를 째려보았다. 그런데 친구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얌전히 자고 있었다. 그제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가 내 몸을 건드리려면 이불을 걷어내야 하는데 친구의 이불은 여전히 단정하게 덮여 있었다. 게다가 친구가 움직이는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 팔과 다리가 올라왔던 것이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장난일 수도 있어. 장난일 수도. 하지만 분명 느껴졌다. 팔과 다리의 묵직한 무게. 이건 친구의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심스레 눈을 떴다. 그리고 나는 기면을 치를 수도 없었다. 그녀가 있었다. 친구와 나 사이 흐릿한 형체의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 여자의 팔과 다리가 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늦잠을 자느냐며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기전했던 것이었다. 황급히 친구들에게 반해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특히 내 오른쪽에 누워있던 친구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툭 잤어. 라고 단언했다. 나는 이대로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다. 혹시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녀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겁이 많다니까. 우리 집에서 그런 일 난 적 없어.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만 식당에서 우리는 우연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거기 민박집 근처? 거기서 예전에 사고가 있었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가 나눈 대화를 엿듣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에는 한때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매지에서 일을 하며 돌을 걸어 부인과 갓난아기를 부양했다. 부인은 아이와 함께 민박집 근처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에 눈을 떴고 그때까지도 아이가 조용히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다. 아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며 아이를 흔들었지만 이미 차갑게 쉬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가 아이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부인을 추궁했고 부인은 깊은 죄책감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죽었고 그 짐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내 위에 올라와 있던 그녀는 정말 그녀였을까? 그리고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지었던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7번째 이야기, 가스 폭발. 2008년 3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결혼한 지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내가 사망했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단순한 가스 사고로 결론지었다. 가스가 누출되었고 아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스레인지를 켜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호스의 이임새가 분리되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분리한 것처럼 보였다. 둘째, 사고 당시 가스레인지 하나나 켜져 있었지만 시신의 뒷부분은 지나치게 깨끗했다. 일반적으로 가스를 켜다나 폭발이 일어났다면 전신이 불길에 휩싸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앞쪽만 타 있었고 마치 이미 누운 상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다. 셋째, 태에서 화재 연기나 기관지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보통 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뜨거운 연기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기관지가 심하게 손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관지는 멀쩡했다. 즉, 그녀는 폭발 순간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정말 사고로 죽은 것일까? 수사가 계속될 무렵 한 가스 회사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하나의 기록을 보여주었다. 사고 발생 몇 주 전 해당 아파트에서 가스 점검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점검 요청을 한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었다. 그는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했고 기술자나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가스 기술자는 한 가지 석연찮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 남편, 가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나치게 자세히 묻더군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가스 폭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 남편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가 처음 구조될 때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묘하게 선택했다. 도리인이 안에 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예전한 미침이었을까? 아니면 계획했던 일의 마지막 확인이었을까? 가스호스는 부조산 단순히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빠지지 않는다. 반드시 안전림을 제거한 후 특정 방향으로 눌러서 떼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전림이 제거된 흔적이 있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의문을 품었다. 우리 딸이 그렇게 부주의한 애가 아니에요. 가스 냄새를 맡았으면 당연히 확인했을 거예요. 그들은 경찰에 화재 원인 재감점을 요청했다. 누군가 가스 호스를 임의적으로 탈거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문도 내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사고처럼 보이도록 완벽히 꾸며진 길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맞춰 사건이 조작된 느낌입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경찰조차 그것이 사고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남편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반신욕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한 감식반은 의문을 제기했다. 욕조에는 물이 12cm밖에 차 있지 않았다. 이 정도 물이면 반신욕이 아니라 그냥 발 담그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욕실은 사고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리된 상태였다. 방 안에서 급히 탈출한 사람이 있었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욕실은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또한 남편은 몇 달 전 아내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살인을 위해 가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스 폭발 사고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도시가스 사고 조사팀조차 이건 뭔가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왜 쓸데없이 귀찮게 하나? 그 후
사건 관련 CCTV 기록과 일부 수사 자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었다.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묻고 있다. 우리는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딸을 죽였다고 믿습니다. 8번째 이야기, 사조.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의 이야기다. 그 친구는 남자라 봐도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단순히 잘생긴 수준이 아니라 얼굴 비율, 크기, 체력까지 완벽했다. 입학하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서 유명해졌다. 선배, 동기 가릴 것 없이 모두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특히 여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 인기만큼이나 그의 여자 관계는 복잡해졌다. 그 친구는 한 여자와 2주 이상을 사귄 적이 없었다. 양다리는 기본이었고 깨어진 여자들이 눈물로 그를 원망하는 일도 많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판은 점점 낮아졌다. 여자를 후리고 다니는 질 안 좋은 놈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지만 점점 학과에서도 또마리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국 그는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될 무렵부터 수업도 빠지고 자취반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친했던 몇몇 친구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중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 우리 무리의 여자친구들 중 몇 명이 그와 바람을 피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먹 다짐이 벌어지기도 했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를 잊고 있던 어느 날, 방학이 끝날 무렵 내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왔다. 나, 잘 지냈냐? 놀랍게도 그 친구였다. 우리는 따로 연락할 정도로 친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의 전화는 의리였다. 그는 신없는 목소리로 술 한잔하자며 나를 불러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였기에 만나기로 했다. 그는 자기 자취방에 있다고 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지만 그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친구의 자취방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달랐다. 분명 같은 장소였는데 어딘가 기묘하게 낯설었다. 나는 한 발짝 그의 자취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나 왔어. 그러자 문 너머에서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본 광경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곳에 서 있던 친구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눈밑이 튜하게 꺼지고 천백한 얼굴.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 죽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의 이야기다. 그 친구는 남자나 봐도 기가 막히게 잘생긴 사람이었다. 단순히 잘생긴 수준이 아니라 얼굴 비율, 크기, 체력까지 완벽했다. 입학하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서 유명해졌다. 선배, 동기 가릴 것 없이 모두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특히 여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인기만큼이나 그의 여자 관계는 복잡해졌고 점점 학과 내에서 평판이 나빠졌다. 결국 기말고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그는 수업도 빠지고 자취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여자 문제로 잠수탄 거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나 잘 지냈냐? 놀랍게도 그 친구였다.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할 정도로 친했던 것도 아니었기에 그의 전화는 의리였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술 한잔하자며 나를 불러냈다.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였기에 만나기로 했다. 그는 자기 자취방에 있다고 했다. 나는 꺼림칙한 지모를 떨쳐내며 편의점에 들러 술과 안주머니를 사서 그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자취방 문 앞에서 나는 망설였다.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다른 애들에게 연락해볼까? 여자는 같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남자끼리 술 한잔하자는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하나 싶어 결국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문이 열리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친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이 쪽 빠지고 얼굴은 청백했으며 눈 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었다. 한때 잘생겼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였지만 지금은 마치 뼈와 다듬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당황했지만 나는 애써 튀어난 척하며 웃었다. 너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일 있었어? 그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안, 자느라 대소리를 못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운이 다 빠질 사람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곳은 학기 중 다양한 여자들이 드나들었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축축하게 가라앉은 느낌. 냄새도 이상했다. 한동안 우리는 별 시덥잖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너 잠수타는 동안 우리도 발로 신경 안 썼다. 내가 여자 문제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잖아.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술을 훌짜녔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이랬다. 나 죽을지도 몰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 어디 아파? 나는 친구가 중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심각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전혀 예전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너 덕분에 인기가 많았다. 길을 걷다가도 여자들에게 고백을 받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젊은 여선생님이 사귀자며 들이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극도로 보수적이었다. 부모는 여자 문제를 엄격하게 통제했고 그는 초등학교 이후 줄곧 남아들을 다녔다. 그 결과 대학 입학 전까지 단 한 명의 여자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접했다. 그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여자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박람회 한바에서 시작되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형이 그를 불러냈다. 내가 술 한 잔 사줄게. 좋은 데 가자. 형은 친구를 박람회 한바에 데려갔다. 그곳은 친구에게는 생소한 공간이었다. 반은 조명이 은은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형은 바텐더를 불러 술을 주문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난 순간 바텐더가 받아왔고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 친구조차 단탄할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다. 그녀는 친구의 옆에 앉아 지리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것 같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친구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잎의 일에 빠져들었다. 그 후리 지역은 신기하다고 했다. 그저 술을 마셨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달을 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손브릿지에 바뀌었다는 것.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매일 그녀를 만났다. 어두운 밤, 흐릿한 천체.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내가 날 불렀다나. 그는 점점 말라닿고 기운이 빠져갔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꼭 데리러 갈게. 그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원범의 소름이 돋았다. 너 정신 차려. 이건 그냥 꿈이야.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다. 아니, 이건 꿈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밤 안에 우리 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친구는 원래부터 잘생긴 얼굴로 유명했다. 어릴 시절부터 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젊은 여선생이 사귀자며 적극적으로 들이댄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진화는 엄격했고 여자와의 교제를 철저히 금지했다. 부모는 그를 초등학교 이후로 줄곧 남학교에 보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명의 여자도 사귄 적이 없었고 심지어 여자 친구조차 없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자 마치 갇혀있던 새가 풀려난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의 외모와 타고난 매력 덕분에 여자들이 먼저 다가왔다. 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운명을 바꾼 한반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형을 따라 단란의 한바에 가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술집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조명이 어둡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곳. 형은 바텐더를 불러 술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였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 친구조차 반판할 정도의 미모.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친구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마치 그를 끌뚫어 보는 것 같다. 그러다 그녀가 한마디를 툭 던졌다. 잘생겼네. 그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너무나 특별하게 들렸다. 마치 마법이 걸린 것처럼. 그날 이후 그는 자꾸만 그녀나 생각났다. 마치 중독된 철원처럼. 그녀를 보고 싶어서 그 바에 자주 가기 시작했다. 형은 그만 오라고 말렸지만 그는 그녀를 보기 위해 미친 듯이 바에 출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언제나 그를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느릿하게 미소를 지을 뿐. 그리고 그는 점점 변해갔다. 사라진 반전, 오로지 육체적 쾌락만.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저 여자람. 한 번 자고 싶다. 그는 발화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그녀를 붙잡고 다짜고짜 고백했다. 나랑 사귀자. 그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더니 쉬 웃으며 말했다. 지랄하네? 그리고는 이은이 걸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그는 이틀 동안 몸살을 앓았다. 이상한 열기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뚫고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성에 대한 감정적인 예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육체적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클럽, 나이트, 받은 방문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 어떤 여자든 거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점점 더 강한 잔익이 튀름해졌다. 일반적인 관계로는 성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반기를 내기 시작했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다. 그가 그렇게 망가질 무렵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도망치듯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올 것이 왔구나. 그제야 그는 알았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뒷일, 그는 무당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유명한 박수무당이자 역술가였다. 젊을 시절에는 신당을 차리고 점을 봐주었지만 30대 중반이 되면서 신이 떠났다. 그는 모속을 내려놓고 역학과 사주를 보는 역술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한탄하듯 말했다. 너는 보아살을 타고났다. 보아살. 이성이 끊이지 않고 따라오는 운명.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도화살은 낙도화살이었다. 이성의 기운이 몸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안으로 축적되는 기운. 너는 30을 넘기지 못하고 객사할 운명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이 그런 운명을 피하길 바라며 이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스스로 그를 찾아왔다. 그를 여자,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를 끌어들인 그 바텐더.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그는 기생기라 불리는 존재와 마주친 것이었다. 기생기는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기운을 빨아들이는 존재. 그녀와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그는 그녀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집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30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다냈다. 그런 수, 그는 부모님의 권유로 무당에게 굿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환했다.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순 없다. 넌 평생 이성을 조심해야 한다. 그는 이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철저히 피했고 혼자 살아나는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은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난 아직도 같은 꿈에서 그녀를 본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속삭인다. 꼭 데리러 갈게. 친구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도화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악도화살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평생을 조심하며 살게 하려 했다. 얘 사주는 평범한 삶을 살 팔자나 아는다. 이 섬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평생 이 섬으로 인해 고통받을 운명이야. 그러나 친구가 대학에 가고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자 운명은 결국 그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친구가 집에 돌아온 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만나게 된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바텐더. 아니, 그 존재는 너를 완전히 삼키기 직전이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대학에 갈 때 너 몰래 짐 속에 부적을 넣어 두었었다. 그 부적은 친구가 평생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런데 부적이 사라졌다. 친구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 부적이 사라진 것과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버지는 확신했다. 그 바텐더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부적을 없애버린 것도 그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다. 친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지이한 일들을 겪었다. 서울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짐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서울로 향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바텐더를 찾아야 한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다. 사라진 바텐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는 자신을 그 바에 처음 데려갔던 형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뭔가 이상해. 아버지와 함께 직접 나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경계했다. 하지만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점점 수그러든 태도로 조 부자를 대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바텐더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 며칠 전부터 안 보여. 아예 그만둔 것 같아요. 친구는 다급하게 물었다. 사는 곳은요? 연락처는요? 그러자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여자 원래 잠수를 자주 탔거든요. 몇 달씩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나곤 했어요. 다 직원들도 그녀가 가끔 잠적했다 돌아오기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그냥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친구의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찾아야 한다. 반드시. 의문점. 친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바텐더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던 걸까? 그녀는 정말 인간이 맞았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처럼 그녀는 기생기 같은 존재였을까? 그녀가 사라진 것은 자신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녀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어서였을까?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명감을 찾아 떠난 것뿐일까? 그리고 가장 큰 의문. 부적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부적은 그가 대학에 가기 전 아버지가 직접 그의 짐 속 깊숙이 넣어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부적은 친구의 짐에서 반쪽같이 사라졌다.
도대체 누가 그 부적을 가져간 거지? 그리고 그 부적이 사라진 직후 친구는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너무나도 기묘한 우연.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다. 일주일 후 평일에서 걸려온 전화. 친구는 서울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형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응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와 아버지는 자취방에서 먹고 있었고 어두운 밤이 짚어가던 중 전화가 울렸다. 수신자는 그 손이었다. 친구는 순간 머뭇거렸다. 받아야 하나. 손에 땀이 되어 나왔다. 어쩐지 이 전화를 받으면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다. 친구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내가 찾고 있던 거. 그거 알아냈어. 친구는 숨을 들였다. 현이의 목소리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들려온 말이 친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바텐더 사람 아니야. 친구는 형에게 연락을 받고 결국 아버지 몰래 약속을 잡았다. 그날 늦은 저녁, 형은 흥분해 보기에도 심하게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눈 위는 튀나게 꺼져 있었고 피부는 핏기가 없었다. 친구는 순간적으로 그 바텐더를 처음 만났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은 침울한 얼굴로 숨을 내쉬고는 술 한 잔부터 하자며 친구를 술집으로 데려갔다. 조용한 곳에 앉자마자 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일. 내가 겪은 일이야. 형의 이야기. 형은 몇 년 전 우연히 그 바텐더를 처음 만났다. 그때도 그녀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그윽한 눈빛, 조용한 미소, 그리고 잘생겼네. 그 한마디. 그 말에 그는 마치 치는이라도 걸린 듯 그녀에게 끌려갔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유혹이라고 생각했어. 나도 여자 만나본 경험이 많았으니까 설마 그렇게 깊이 빠질 줄은 몰랐지. 하지만 그는 점점 그녀에게 사로잡혀갔다. 그녀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그녀를 찾지 않으면 불안해졌다. 몇 주 후 그는 바텐더가 퇴근하는 길목을 기다렸다가 고백했다. 나랑 사귀자. 그녀는 그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시입 웃으며 지난하네? 그리고는 일일이 걸어가 버렸다. 그때부터였어. 내 몸이 이상해졌어. 삶을 갉아먹는 존재. 탐은 점점 몸이 망가져갔다. 피부는 창백해졌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왔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를 계속 만났어. 어두운 방, 흐릿한 형체. 그녀는 언제나 웃으며 속삭였다. 내가 날 불렀잖아. 처음엔 그냥 악몽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말라갔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망가지는 거야.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아무리 자도 피곤했어. 어느 날 그는 병원에 갔다. 그러나 검사 결과 어디에도 이상이 없었다. 근데 이상하잖아.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의사들은 다 멀쩡하대. 그때부터 형은 깨달았다. 이건
경이 아니야. 뭔가 나를 갉아먹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좀 더 또렷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리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수십 년이 형체 없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창백했고 검은 그림자처럼 일렁였다. 저게 뭐지?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한 발 따라오며 웃으며 말했다. 내가 될 모습이야. 그 순간 형은 숨이 막혔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형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형의 몸은 더욱 망가졌다. 사라진 사람들. 형은 불안해졌다. 나만 겪은 게 아닐 거야. 분명 나 말고도. 그래서 그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했던 바에서 그녀와 관계를 가졌던 남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바에서 그녀와 가까워졌던 남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어떤 놈은 실종되었고 어떤 놈은 이임도 없이 대안을 찾게 했다. 어떤 놈은 돌연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형은 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여자는 우리 같은 놈들을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갉아먹고 있는 거야. 마지막 경고. 형은 숨겹게 말을 이었다. 너, 그 여자랑 한 번이라도 잤냐? 친구는 반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냥 바에서 마주한 게 전부야. 형은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아직 괜찮아.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절대로 다시 그녀를 찾아가지 마.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마라.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친구의 결심. 그날 이후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모든 걸 정리하고 학교도 휴학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그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말을 속삭였다. 꼭 데리러 갈게. 형은 친구를 바에 데려오기 전부터 그 바텐더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꼈고 결국 연인처럼 반기를 맺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텐더가 이상한 부탁을 했다. 조만간 내 고향 후배가 서울에 올 거야. 그 애가 오면 반드시 우리 바에 데려와. 그리고 그 친구가 평소 즐겨 입는 청바지 오른쪽을 뜯으면 바늘로 재범된 손가락 마디만 한 작은 부적이 있을 거야. 그걸 꼭 가져와. 형은 그녀의 부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는 그녀에게 종종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혐의 조작된 행동. 혐은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는 친구의 자취방을 드나들며 짐을 뒤졌다. 그러나 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혐은 부적을 발견했다. 그 부적은 친구의 아버지가 대학 입학 전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혐은 고민 없이 그 부적을 바텐더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혐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바텐더는 처음부터 친구를 노리고 있었던 거다. 바텐더의 반응. 친구는 이 사실을 듣자마자 격분했다. 그런 반전 그 바텐더를 만나서 부적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러나 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해볼 건 다 해봤어. 그 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혐은 그녀를 계속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혐은 피인이 되었고 직장까지 잃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야. 부적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할 수도 없고 혐은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신변을 정리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형의 말을 따랐고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뜻밖의 방문자. 며칠 후 친구의 자취방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바텐더였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다니는 조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다고 했다. 연락받고 올까 했는데 그냥 직접 왔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바텐더의 이야기. 그녀의 말에 따르면 텀이야말로 그녀를 쫓아다닌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나한테 구애했어. 텀은 그녀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타고난 재주가 있는데 손금과 사주를 잘 볼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걸 이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좋은 흐름으로 바꿀 수 있어. 처음엔 허풍으로 들었다. 그녀는 단순히 특이한 손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바에서 손님과 트러블이 생겼다. 혐은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밤 그 손님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 형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정말로 형이 예언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형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보화산을 바꿔줄까?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말했다. 너는 얼굴에 보화살이 짙게 깔려 있어. 이러면 평생 남자들한테 시달리는 운명이야. 그거 내가 바꿔줄까? 그녀는 반동담으로 대답했다. 그럼 좋지. 한 남자 밑에서 정착하면 나쁠 거 없잖아? 그 말은 그냥 흘려버린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한 남자를 데려왔다. 내 고향 후배야. 잘생겼지? 그것이 바로 친구였다. 부적을 건넨 전. 그날 혐은 그녀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다. 이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덧붙였다. 나중에 그 친구가 널 찾아오게 될 거야. 그때 그냥 계속 바라봐 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잘생겼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녀는 장난처럼 받아들였다. 실제로 친구가 잘생기기도 했고 혐의 행동이 재밌어서 그저 장난처럼 따랐다. 그런데 그 후로 친구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백까지 하려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피로감이 밀려왔다. 진짜 짜증나네. 그리고 무심코 내뱉었다. 지랄하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 후 모든 것이 이상해졌다.
친구는 그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고 혐은 점점 더 트임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꿈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수십 명의 남자들. 그들은 모두 참백했고 그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다음날, 혐은 연락이 끊겼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녀는 덧붙였다. 혐이 널 바에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 난 아직도 잘 몰라.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그 현, 너한테 뭔가를 하려고 했어. 그녀의 말은 끝까지 모호했다. 누가 조종당한 것이었을까? 혐은 반신이 그녀에게 이용당한 것일까? 아니면 혐이야말로 친구를 바에 데려오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걸 기획했던 걸까? 그리고 그 부정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다. 마지막 남은 퍼즐. 며칠 후, 혐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친구는 그를 전화를 받으며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수학이 넘어 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그 여자 아직도 널 보고 있어. 바텐더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전 죽었어. 친구는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 혐은 분명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으로 술잔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바텐더의 말에 따르면 그 혐은 이미 오래전에 추심 자살했다. 혐은 언제부터 죽어 있었나? 친구는 바에서 친하게 지내던 바텐더의 동료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혹시 혐이 정말 죽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럽게 돌아온 대답. 몇 달 전쯤이었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다니. 나중에 경찰에서 투신했다고 연락이 왔어. 유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떠났대. 친구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그날 자신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현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 그는 이미 별표 이승을 떠난 존재 별표였을까? 친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그날 내가 만날 사람은 대체 뭐였던 거야? 부적의 흰담. 바텐더는 미안한 투정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부적 말인데 사실 난 그걸 한동안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갑자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어딘가 잘 보관했는데 꼭 그 기억만 통째로 지워진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친구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부적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마지막 선택. 친구는 허탈한 기분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아버지는 친구의 말을 들은 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차지증이 논 하나나 내 운명을 알아보고 장난질을 치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죽었구나. 그리고 그 심이 이제 널 데려가려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곧장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남긴 채
아버지는 먼저 고향으로 향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다. 친구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학교의 휴학기를 제출했다. 그 후 자신도 뒤따라 고향으로 내려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에게 휘둘 말이 없었다. 그저 그가 어디서든 살아남길 바랄 뿐이었다. 그 후 친구는 사라졌다. 친구는 그날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나는 종종 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나는 군대도 다녀오고 사내생활도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을까? 아니면 친구가 극도로 예민해진 나머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다. 그 친구는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그가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가 정말 살아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사건의 전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친구는 도화살 사주를 타고나 이성 문제로 평생 시달렸다. 대학 입학 후 잘생긴 외모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한바텐더를 만나면서 이상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형이 친구를 바에 데려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텐더가 친구에게 특별한 말을 건넨 후 친구의 인생은 급격히 변했다. 친구의 부전이 사라진 이후 그의 운명은 더욱 꼬이기 시작했다. 바텐더를 쫓던 점은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사주와 운명의 흐름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친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나는 아직도 궁금하다. 그 친구는 살아 있을까? 아니면 이미 형과 같은 길을 따라갔을까? 이제는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한다.